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노동일입니다. 지난 4년여간 숨가쁘게 달려온 문재인 정부의 바통을 이어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가짐과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부터 120분간 진행될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토론회 함께 하시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그 자질과 능력을 함께 평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을 소개해드리죠. 6분 나와 계십니다. 6분 모두 예선을 통과하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좌석 순서대로 박용진 후보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용진입니다. 다음 정세균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세균입니다. 이낙연 후보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낙연입니다. 추미애 후보입니다. 네, 사람이 높은 세상 추미애입니다. 김두관 후보 함께 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들이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고요. 정책 주도권 토론과 스피드 퀴즈, 후보들의 과거 행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때 그 시절, 청문 토론, 최후의 한마디,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토론의 규칙과 자세한 진행 방식은 토론 시작 때마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들은 발언 제한 시간 10초 전부터 초침 소리가 날 것이고요. 시간이 다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약속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의 구성과 후보자의 좌석 배치, 토론 순서 등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에 약속된 순서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토론의 첫 번째 순서는 모두 발언 영상입니다. 좀 색다르게 준비했는데요. 이른바 MZ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한 후보들의 다양한 노력과 소통이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기존의 뻔한 인사말이 아니라 각 후보들이 마련한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 후보들 30초 이내 영상을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사전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박용진 후보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은 정세균 후보 영상입니다. 네, 정세균 후보입니다. 청년 정세균, 청세균입니다. BTS의 음악과 춤 다들 어떠신가요? 즐겁다, 춤추다, 평화라는 국제 수어를 춤으로 표현해 코로나로 힘든 전 세계인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사령관이었던 저에게 더욱 의미가 깊어 함께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신나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세균이 더불어 소통하고 더불어 뛰겠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 영상 보시죠. 코로나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고 넓어졌습니다.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합니다.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추미애 후보 영상 발언입니다. 추미애의 깃발을
함께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김두관 후보의 영상 발언 보시죠. 그럼 모든 것에 변화를 만들어 온 저 김두관이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재명 후보 영상 보시죠. 이재명이다. 맞아요. 올 1위. 맞아요. 일 좀 하시던데요? 맞아요. 그래도 사실 꼰대죠? 맞아요. 어릴 때 고생 좀 했다면서요? 맞아요. 군대 못 갔다면서요? 맞아요. 아저씨 승질 좀 있다면서요? 맞아요. 오, 솔직하신데요? 솔직한 게 요즘 MZ 스타일이니까요. 공약도 꼭 지키시겠네요. 맞아요. 이재명은 갑니다. 네, 그 MZ 세대는 영상과 바로 디지털이죠. 30초 짧은 영상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아주 멋지게 잘 담아두셨습니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정책 주도권 토론입니다. 방역당국의 노력과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확산과 거리두기 피로감 등으로 20일 넘게 일 확진자가 1000명대를 웃돌고 있죠.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이렇게 말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주제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를 지목해서 5분 30초간 토론을 이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최소 2명 이상의 상대 후보를 지목해서 토론을 해야 하고요. 지목한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30초 최소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토론자가 발언을 제지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치열한 정책 주도권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후보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정세균 후보, 어느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국민적인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주택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죠. 이 후보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예. 그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다. 이 공급도 열심히 해야 됐는데 너무 수요 억제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네.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 총리에 취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수요 억제 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8사 대책 그리고 금년에 2사 대책을 통해서 공급의 확대 방향으로 방향을 크게 전환을 하고 저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3년여 가까이 총리에 재직을 하셨는데 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런 전환을 하지 않고 그냥 수요 억제에만 머물러 있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저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토교통부나 청와대나 또 당정회의 그런 협의 체계의 결론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잘못을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때 좀 공급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지금. 네. 예, 근데 지금이라도 어제 이제 보니까 공급을 늘리고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님의 부동산 정책은 실체나 또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이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난번 토론회 때 후보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OECD 평균 수준인 20%까지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OECD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율은 7%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는 이제 7.4%인데 현재 이걸 20%로 올리려면 수행완체를 지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 땅도 많아야 되고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목표치가 좀 잘못됐고 재원 조달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그건 공급 사이드고요. 또 그 이전에 토지 공개념 3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앞선 토론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했냐면 취지는 좋다. 그런데 모든 정책은 시적절해야 된다.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이게 정책 효과가 거꾸로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후보께서 발표하신 공개념 3법은 주택 공급의 원가를 높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공급을 확대하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이 위축되는 그런 정책을 동시에 발표하니까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것인지요. 좌회전 깜빡이와 우회전 깜빡이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도대체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공개념 3법 가운데서 정세균 후보님께서 우려하신 것 중에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하면 개발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개 법은 매물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생기는 부가금 또는 가산금으로 토지를 산다든가 또는 토지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거복지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시장의 동향을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해갈 것이고요. 우리가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예. 서민들의 예, 주거복지가 알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도 좀 주목해 주시죠. 공급을 늘리는 데는 당장 급하고요.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것은. 그런데 그 입법을 하고 그 입법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역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 말씀드리겠는데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고 국민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됐죠.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예산 절감을 25조를 하고 조세 감면 축소를 25조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얼마를 깎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지금 시간이 넘어서 네. 오늘은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다음 그 토론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사회작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권 5분 30초를 드리는데 2명 이상 후보를 좀 지목해 주시고요. 다른 후보에게도 조금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적절하게 조금 분배해 주시라고 부탁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다음에 본인 순서이실 때 네, 네.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이낙연 후보 순서입니다. 이낙연 후보, 어느 후보께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정세균 후보께 좀 가르침을 받고자 여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다시 위중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코로나는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복의 과제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정세균 후보께서는 내년도의 목표를 회복으로 두셨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청년 취업을 위한 비상한 대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생계 지원 등등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더 깊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상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집단 면역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길을 살려주어야 그래야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을 비롯해서 근본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져야 될 터인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또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후보께 여쭐게요. 재난지원금이건 또는 우리 기타 서민들에 대한 지원이건 국회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의 국회에 대한 태도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날치기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온당한 주문이신가 싶고요. 그다음에 여야 대표가 전국민 지원에 합의했다가 야당 측이 그걸 번복하니까 왜 여야 합의를 번복하느냐고 야당 측을 비판하셨어요. 그러다가 어제는 또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야당 측에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 뒤에 내년에 넘기는 것을 합의했는데 그것은 또 그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어떤 것이 이 후보님의 진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마 우리 후보님의 질문의 취지는 왜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었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거죠. 재난지원금은 사실 보편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계속 선별 지원을 주장하셨죠. 저는 그 주장을 계속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법사위 문제인데 뭐 우리 후보님께서는 법사위 양도하는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바꿔라 말아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의견은 낼 수 있다. 저도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저하고의 입장 차이를 여쭌 것이 아니고 이 후보님의 말씀 자체가 한 번은 여야 합의를 왜 번복했느냐고 야단치시고 또 한 번은 여야 합의를 철회하라고 또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날치기를 하라 그러셨거든요. 국회를 대하는 태도로서 온당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우리 후보님의 이제 그 지적들은 일부는 타당하지만 이제 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후보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예를 들면 전에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다가 그 후에는 또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그러셨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사면하지 말자 그랬다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게 문제다. 언론 개혁도 반대하시다가 또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또 태도를 또 바꾸시고 그런 게 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고요. 억강부약을 참 강조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나눠주자고 하거든요. 그건 억강부약하고 일치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아주 단기간에 이제 그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이게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을 더 지급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책은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재원을 조달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내는 사람은 주로 고소득자인데 이 사람들을 빼고 저소득자만 지원하면 다음에 이 재원을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후보님 말씀은 형식적으로는 평등한데 공정한데 실질적으로는 불평등, 불공정을 좀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재원 마련이라고 하는 측면까지 한꺼번에 고려하면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아야 이거를 세금을 더 내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들에게 돈을 안 주면 조세저항이 생길 것이다. 차별과 배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차별과 배제는 약자에 대해서 쓰는 말이지 강자에 대해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한 달 2만 원 받는 것보다는 명예와 존중을 받는 걸 더 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잘 맞춰주셨고요. 다음은 추미애 후보 순서입니다. 추미애 후보 어느 분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이낙연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낙연 후보께 집중이 됩니다. 말씀하시죠. 네, 이 후보께서는 토지 독점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또 과다 보유자에게 세금이나 부과금을 더 물리겠다 하신 것은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방안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예. 우선 첫 번째, 8, 90년대하고는 다르게 요즘의 문제는 택지를 소유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아파트나 빌딩에 대한 투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후보께서는 이 불로소득의 문제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것인지, 또 시장 상황이 그 90년대하고는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90년대 방식으로 그 정책을 꺼낸 건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는지요? 예, 그 토지 공개념 3법을 혹시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라기보다는 토지로 인한 자산 소득 격차의 확대, 이것을 막아보자, 또는 소수의 토지 과다 보유 또는 독과점 현상을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또 법인에 대해서는 유휴 토지에 대해서 가산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만 나눠서 과세하면 공평할까요? 만약 건물이 있어도 투기와 불로소득 추구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기를 하면 말씀하신 자산소득의 불균형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못 보고 계신다 하는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유휴 토지에 무거운 세금을 매긴다면 그 토지 이용을 가장하는 경우가 늘어날 텐데 그 사회적 비용이 더 낭비가 되겠죠. 네, 앞으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추미애 후보님 같은 좋은 의견은 언제든지 수용을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우선 후보께서 이제 지도력을 갖고 계시고 문제의 핵심을 갖고 계셔야 그 세부적인 예. 것도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늘 배우겠습니다. 또 땅 부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가 되다고 보시길래, 예를 들면 좋은 말씀은 다 하세요. 경영 발전에 50%를 쓰겠다. 또 공공 임대주택에 또 주거복지에도 또 나머지 50%를 쓰겠다. 이런 성과가 나오려면은 뭔가 뚜렷해야 되는데 그건 안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좀 말장난스러워 보인다 하는 그런 네, 설마 치명적인 결함이 말장난이겠습니까마는.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다른 분께도 좀 질문해 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후보님의 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대추구를 타파하기 위한 네. 그런 그 국토보유세하고 기본적으로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는지. 네. 저희는 이제 그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이제 토지 공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거기서 일정한 세율을 부과한 다음에 이걸 전체를 모아서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하자. 그렇게 하면 약 90% 가까운 세대가 이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순 혜택을. 그런데 우리 추미애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지대가 구체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걸 이제 환수하자 이런 취지여서 아마 조세제도 설계에 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문제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조세제도는 사실은 오랫동안 국토보유세를 주장해온 분들이 그 세금으로서의 상당한 우수한 점이 있고 또 오히려 시장 독과점을 시장 정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제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최근에 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이 토지 보유세에 대해서 그분이 저서를 하나 내가지고 당신도 역시 불로소득은 환수돼야 하고 똑같습니다. 제 걸 그대로 저도 그 내용을 따라서 봤습니다. 시장 네. 친화적 토지 공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관료마저도 그 실효성을 알고 있고 이 세금으로서 우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후보님께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전문가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네. 네. 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냥 정확하게 지대가 발생한 부분을 회수하는 조치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조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보유는 필요한 사람만 하게 만들면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되고
그걸 전부 이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면 이제 소득 그 양극화도 좀 완화하고 또 그게 지역 화폐로 네, 여기서 지급되니까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네. 경제도 산다 이 말씀이죠. 네, 주도권 죄송합니다. 끝났고요. 다음은 김두관 후보 순서입니다. 어느 분께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먼저 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우리 정치권에 좀 희망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재난지원금부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어 선별지급 이렇게 하면서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비율이 워낙 우리나라가 높은데 네. 사실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지금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폐업을 하고 싶은데 네. 폐업을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폐업을 하게 되면 이 금융당국에서 빌린 정책자금을 다 반환을 해야 되는데 네. 반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울게 계좌 먹기식으로 지금 폐업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런 폐업을 할 수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 폐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요. 또 지금 전기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보니까 집합금지업종은 50%, 집합제한업종은 30%를 감면해 주더라고요. 네. 그것도 단 이제 석 달만 감면을 해주고 또 전통시장 상인들은 전기세 감면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인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고 또 은행거래에서 저금리 상품을 요구하는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네. 재난지원금 수수로 이제 카드사들이 이익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저금리 대출에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좀 도와주고 전기세도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또 저금리 상품들을 개발해서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일반적인 피해를 입으셨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또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중에서도 국가의 직접 명령에 의해서 아예 문을 못 여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죠. 당연히 국가가 이제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피해받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 이념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일반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선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일반적인 지원의 방식 중에서 이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지역화폐 형태로 매출을 올려주는 게 진짜 지원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려주자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며칠 전에 그 이재명 지사께서 공무원들을 30명 대동을 하고 이 영업소 위반한 업소를 집중 단속을 했다고 보도를 봤거든요. 네. 법에 정한 대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공무원 의무이고 지사가 단속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또 보살피고 안아주는 것이 저는 도지사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격적으로 잘한다고 박수를 칠지 몰라도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이러시는 걸 보면서 보릿고개 때 쌀 몇 대박 훔쳤다고 안전 그냥 이 육모방망이로 혼을 내는 그 사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날 방송사는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사도 대장을 했는데 단속 정보가 유출된 거라고 저는 보고 또 도청 방송국이 직접 관여를 했다면 제가 볼 때는 가대 광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행정의 달인이 아니라 홍보 달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네. 분들이 계신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그 이쪽 면에서 보면 이렇고 동전도 앞으로 보면 일자고 옆으로 보면 동그랗지 않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단속 현장을 가서 우리 공무원들을 격려한 이유는 뭐 방송사 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자료 화면이고요. 뭐 철저히 이제 뭐 개인 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간 이유는 이제 경기도 관내에서 이제 위반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고 이제 그냥 단속해도 효과가 없이 계속 빈발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도민들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갔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거기 갔더니 2테이블 영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 정말 안타까운 마음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한 규칙은 지켜야지 어렵다고 어기고 또 네, 어긴다고 봐주고 뭐 그렇게 하면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예, 같습니다. 김두관 후보 네, 네. 다른 분께도 조금 예. 간단히 우리 질문하시죠. 시간이 좀 많지는 않지만 이낙연 후보에게 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총리를 이제 3년 지내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게 역시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 해서 사실은 지난 4.7 보궐선거도 매우 어려웠고 또 지금 정권 재창출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내가 나중에 또 시간 이 드리도록 부분은 다음에 뭐 청문 토론이나 최후의 한마디 때 그때 또 답변하실 기회를 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재명 후보 순서입니다. 어느 후보께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우리 김두관 후보님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도 석탄, 화석을 연료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되고 산업도 여기에 맞춰서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 디지털 전환도 신속하게 이루어내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밀리겠죠. 그래서 저희는 국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교육 투자, 기술 투자 등을 통해서 신산업을 만들고 산업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이 전환적 성장. 두 번째로는 우리 경쟁의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어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개인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성장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하나가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또 중앙과 지방 간의 불균형 해소 이것도 사실 매우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과제인데 그래서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는 지역 균형 발전, 자치 분권을 정말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김두관 후보님 때문에 그 운동을 같이 하게 됐는데 지금 김경수 지사께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 그 사업이 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국가의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좀 중앙정부 사업으로 좀 전환해서 좀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김 후보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불공정의 가장 근본은 저는 뭐 서울공화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김경수 지사께서 어렵게 되셨는데 가장 먼저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겠다. 또 이렇게 해서 저는 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은 이제 SOC로는 가덕도 신공항이고 또 하나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인데요. 또 강역철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부재 중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가 또 경남 지사도 하고 지역구도 지금 양산이기 때문에 부울경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공백이지만 최대한 우리 당의 협조를 받아서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분께도 좀 질문해 주시죠. 두 분 같이 하셨다고 너무 두 분만 하지 마시고. 네. 제가 이낙연 후보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많은 약속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잘 지켜야죠. 두 번째는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서 이제 국민들이 맡긴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아주 오래 공직자 생활을 하셨는데 공약 이행률은 뭐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왜 그렇게 공약 이행률이 낮은지 못 지킬 약속을 하신 건지 지킬 수 있는데 안 한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다음으로 큰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를 아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그 권한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기존의 제도를 바꾼다든지 국민의 삶을 개선한다든지 뭐 이런 성과를 어떤 걸 내셨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공약 이행률은 어떤 보도의 제목만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 7월에 취임해가지고 도지사로 15년 공약 이행률 보면 21개 중에 20개를 이행한 것으로 2016년에 평가가 됐고요.
2017년 보면은 제가 총리로 지명돼서 지사 일을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리로 일할 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조류 인플루엔자를 완전히 살처분 제로까지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기록적인 일이었고요. 아마 총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다면 충분히 알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3년에 정말 대통령 다음에 큰 권한을, 도지사 이상의 권한을 가지셨는데 그 인플루엔자 잡은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공약 이행률 부분 아까 뭐 20몇 개 중에 20개를 이행하셨다 2016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건 좀 그거와는 달라서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직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권력을 위임받는 대가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공약 이행률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서 국민의 삶을 바꿔야 된다. 즉 실적이 중요하죠. 유능함을 증명해야 된다. 세 번째는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 3가지 덕목에서 저는 완벽하기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자신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부족함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도, 전라남도가 2014년에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종합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용진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어느 후보께 질문 먼저 하시겠습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일단 제 얘기부터 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의 사상이 뭐냐? 먹고사니즘입니다. 먹고사니즘? 예,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이죠. 민생제일주의가 바로 박용진의 사상입니다.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었습니다. 느닷없는 벼락거지가 된 청년들도 있고요. 또 하루하루가 말라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피눈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산 부자들, 금융 부자들, 부동산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다고 웃음꽃이 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되게 무겁구나라고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박용진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어려운 이웃들, 자영업자들, 또 이번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업종과 그 종사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을 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진보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경제에 무능하고 경제 성장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박용진은 적극적인 공격적인 경제 성장 정책 해야 되겠다 하고 적극적인 공약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시감세도 그렇고 또 국부펀드 전략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건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성장 전략을 얘기를 하세요. 공정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 30초만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뭐 조세제도라든지 인재채용이든지 아니면 논밭을 누가 경쟁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 공정했던 시대는 흥했고 이게 불공정한 시대는 대개는 망하거나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관계가 가불관계가 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를 대기업들이 많이 뺏어가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를 쓰기 위해서 보수를 올려주거나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젊은이들은 일을 할 자리를 얻기 어려운 이런 점들을 공정한 질서 회복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다.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략의 말씀 잘 알겠고요. 반은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바 시장에서의 공정에 누구보다도 박용진이 공정경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왔고 관련 공정경제 3법 법안도 냈고 통과도 시킨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재벌개혁에 박용진처럼 성과를 낸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말씀 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구로 치면 전원 수비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골은 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는 없죠. 유능한 감독은 공격수를 전진 배치시킵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아니죠. 바로 노동자와 기업입니다. 기업의 활력, 노동자들이 신명나는 그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동시감세라든지 또 국부펀드 전략이라든지 주식시장의 활성화라든지 또 이런 적극적인 공격적인 정책들을 저는 피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단지 이렇게 방어만 하는 전략이 아니라 또 우리 진보가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도 강하지만 이 경제 성장에서도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면을 보여주시는데 저하고 나중에 좀 같이 협의를 좀 하고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힘을 될까요?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네, 분께도 알겠습니다. 좀 설명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낙연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국부펀드 전략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만들겠다. 국부펀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공약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미 식스 대통령, 우리 산업의 미래 먹거리,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미래차, 6G. 이거 적극적으로 제가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미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계획도 말씀을 드리고 바이미 식스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는 아직 그 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경제 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딱 부러진 말씀이 없으셔서요. 어떤 것이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중산층 경제 구상 가운데 그 핵심이 5대 성장 전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술 성장, 그린 성장, 사람 성장, 포용 성장, 공정 성장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술 성장 속에 조금 전에 박용진 후보께서 말씀하신 미래 산업들이 모두 망라가 되어 있고요. 그린 성장은 다 아실 겁니다. 기술 성장과 그린 성장을 통해서 16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히려 좀 오늘 여쭙고 싶었던 것은 국부펀드 구상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아까부터 여쭙고 싶었는데 제 질문 시간에 한번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고요. 네. 다른 후보들과 우리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걱정이 세금 걷어서 많이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세금 물 쓰듯이 하는 정책으로만 가다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쫓아갑니다. 이제 겨우 일본 경제에 뒷덜미 잡았는데요. 네. 완벽하게 제압하고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경제대국을 만들려면 네, 전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주도권 토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연합뉴스 TV와 MBN이 공동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토론회. 자, 이번 순서는 스피드 퀴즈입니다. 각 후보자들 앞에 OX 편말 다 놓인 거 보이시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OX 편말 들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질문을 제가 드릴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 O. 없다. X. 들어주시죠. 아, 예상 밖인데요, 이거는. 네. 이재명 후보 있습니까?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뭐 굳이 집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있다. 네. 김두관 후보 정말이세요? 없으세요? 이제 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 정도 검증하고 비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그래서 혹시 섭섭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있긴 있는데. 뭐 없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 있으시다는데 누군지 콕 집어 말하실 수 있나요? 네, 말 안 할래요. 말 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더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요. 네. 짐작하는 대로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좀 전에 질문 드리지 않은 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 O. 필요하지 않다. X. 들어주시죠. 예. 이건 다 필요하지 않다고 들으셨나요? 아, 세모도 있으십니다. 박용진 후보께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신 겁니까? 국민적 합의를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진영 간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사실은 계층 간의 통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면 얘기 나와서 한 말씀 드리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사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반대하고요. 특히나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로 보니까 저 가석방 얘기가 나오는데 가석방 네. 70%에서도
사실은 80% 정도 살아야 형기를 맞춰야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60% 정도 가지고서 가석방 제도의 혜택을 본다 그러면 네. 더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추미애 후보께서도 반대하십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면 어떤 것인지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서는 안 것이고요. 된다. 이건 뭐 정치권의 당리당략 차원의 필요성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림으로써 탄핵이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법적 절차의 마무리 과정일 뿐이고요. 이것은 연 인원 1,700만 명의 국민이 또 설령 광장에 함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촛불을 네. 든 국민께서 주권자로서 내린 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민께서 동의하지 않은 이상은 알겠습니다. 정권 담당자나 정당이나 국회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세균 후보께서는 이렇게 드신 게 세모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살피고 계실 터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공개적이 아니고 공식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기도 하고 또 반대하기도 하는 이런 그 의견 제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걸로 봅니다.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겠죠? 예, 내려주시고요. 자, 다음 3번 질문. 이건 뭐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야권의 대선 후보와 겨뤄서 승리할 수 있는 나만의 필살기가 있다, O, 없다, X. 들어주시죠. 설마 없다고 들으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질문 드리지 않고 다음에 주관식 질문과 연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주관식 질문인데요. 이 질문 시간 관계상 질문을 미리 드리고 후보들께 답변 작성을 요청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이런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상대해야 할 야권의 대선 후보는 누구라고 예상하시는지 후보들의 생각을 적은 판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꽂아주시죠. 네, 미리 작성하셨습니다. 네, 앞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승민 2명, 윤석열 2명, 홍준표 2명입니다. 이건 다 짜신 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들으신 전부 필살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거는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후보를 상대로 본인만의 필살기 승리할 비법이 있다? 박윤 후보? 예,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는요. 얼마 전에 그분이 연금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치인은 좀 본인에게 당장은 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좀 손해볼 얘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승민 후보도 박용진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졌고요. 유승민 후보를 한 방에 제압할 필살기, 바로 오마주입니다. 오바마처럼, 네. 마크롱처럼 젊은 후보가 주도해 나가면 됩니다. 제가 유승민 후보 옆에 서기만 해도 키도 커, 말도 잘해, 얼굴도 잘생겼어, 반드시 이길 거다.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데요. 네, 네. 어머니의 자신 있게 말씀까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세균 후보께서도 유승민을 예상하셨고 예. 혹시 후보님께 왜 유승민을 그 후보를 예상하시는지 그것도 잠깐 말씀하시고 예. 그거에 대적할 필살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입니다. 예, 제가 뭐 명색이 경제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야권의 경제를 좀 알고 국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유승민 후보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이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나서기 위해서는 상대가 그래도 좀 경제를 아는 사람이어서 함께 경제를 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저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매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손실보상제를 제한하고 입법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국민들을 돕는 역할을 이미 했고요.
그 이후의 문제는 이제 금년도에 V자 반등을 이루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를 성장시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것이냐. 역시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뭐 돈 달라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제를 아는 사람과 다투면 당연히 이런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제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네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경제 대통령 말씀하셨고요. 이낙연 후보 외 윤석열 후보를 예상하셨고 나만의 필살기가 있다? 예, 윤석열 씨를 썼는데 물음표를 2개를 물음표시군요. 붙였어요. 2개나 쓰셨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지지도가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일정한 상징성이 있어서인지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빠른 하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씨라면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경험의 범위입니다. 윤석열 씨는 평생 검사를 하신 분이라서 검사나 판사는 과거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일인데요. 국정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하는 그것이 더 본질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라면 제가 더 잘할 것 같고요. 특히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경험과 식견, 감각 이것은 대통령에게 매우 기묘한 덕목이지요. 그것이 저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교가 아주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외교의 경험, 제가 25개국 정상급 지도자들과 회담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윤석열 씨보다 월등히 낫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후보, 홍준표 후보를 예상하신 이유와 상대할 수 있는 필살기를 말씀해 주시죠. 네, 홍준표 후보는 저의 연수원 동기에다가 또 같은 네. 반에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가깝지 않았어요. 그분은 저 앞에 앉아 계시는 좀 이 나이가 들어서 합격하신 분이고 저는 네. 좀 연소한 상태에서 합격해서 뒤에 앉아서 대화를 못 해본 채로 수료를 했지만 잘 되길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난해 신한은행에서 금년에 이제 그 지난해 대비해서 우리 국민의 그 생활 실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상위 20%는 부동산이 8.5% 늘어난 반면에 5.7%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하위 20%는 거꾸로 8.5%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산소득 양극화가 훨씬 심각해졌죠. 그런데 또 소득은 어떻게 되냐 하면 어려운 계층 1분위 20%는 무려 17% 이상 줄어들었는데요. 잘 사는 상위 20%는 한 1.6% 줄어드는 것에 거쳤어요. 그래서 이거 참 딱하다. 그래서 제가 이 불평등 양극화의 근본 원인 지대개혁이다 일찍이 말씀드렸는데 이 홍준표 후보님은 그런 소리를 전혀 하실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건 그냥 제가 이길 자신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김두관 후보께서도 홍준표 후보를 예상하셨는데 그 이유와 본인만이 상대할 비법이 있다. 어떤 겁니까? 예, 홍준표 후보는 2017년 대선에서 24%를 얻어서 2등을 했습니다. 작년 총선에서 양산으로 와서 저하고 한판 승부를 하는 듯 했는데 비겁하게 대구로 도망갔는데요. 어쨌든 경남도지사를 하고 지금 지역구가 대구인데요. PK, TK 동시에 상당한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 저를 제한 5분 후보들이 영남에서 출마한 적도 없고 당선된 적도 없고 떨어져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영남에서 53.5%로 경남도지사에 당선되기도 하고 작년에 양산을 해서 48.9%로 80일 만에 당선이 됐는데요. 저는 많은 부울경 시도민들이 정말 50%를 넘을 수 있는 후보다. 본선 경력이 가장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에서 골고루 득표할 수 있고 중도와 중원에 확장성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가 아마 될 겁니다. 그 홍준표 후보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후보가 감히 저 김두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예상하신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유와 함께 본인만의 필살기. 네. 둘인 게 공정하다고 해야 되나요? 공평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 자력으로 후보를 만들어서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전히 이제 촛불 혁명을 유발시킨 이제 부패 적폐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이제 정권 심판론, 또 교체 욕구 이제 여기에 편승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편승을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제일 편승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에서 보통 정치는 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광체여야 된다, 항성이어야 된다. 근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반사체라고 할 수 있죠. 심판론에 올라탄 가장 큰 거울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필살기라고 한다면 결국 국민들께서는 선거 마지막 순간에 내 삶,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고 나라를 더 새롭게, 더 좋은 나라로 내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윤석열 총장은 전혀 검증된 바도 없고 이제 국정 경험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저는 시장 8년, 도지사 이제 3년 넘어가면서 실제로 종합행정을 했고 또 더하기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또 실적으로 실력과 유능함을 증명했고 또 가장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뭐 부정부패나 측근 비리나 아니면 뭐 친인척 가족 비리 같은 이 부정의 문제가 전혀 없어서 국민들께서 깨끗하게 대통령 권한을 잘 행사해서 나라를 똑바로 잘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기대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좀 더 오늘 누가 누구를 지목하시는지 좀 써두시고요. 또 어느 분의 예상이 맞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네. 자, 지금까지 치열한 토론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 수는 그때 그 시절이라는 순서입니다. 대통령 후보 개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또 어떤 세월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는지 후보들의 지난 세월과 걸어온 발자취를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들의 궁금증에 후보들이 직접 답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후보들의 그때 그 시절 사진을 부탁드렸는데요. 후보들의 그때 그 시절을 사진과 함께 1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이낙연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기자 시절 사진인가요? 설명해 주시죠. 예, 총리 시절입니다. 총리 시절입니까? 네네. 2019년 12월 강원도 동해안일 것 같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이 제 왼편 뒤에 계시는데요. 그때 그해 4월에 강원도 산불이 있었습니다만은 강원도 고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해 산불이 나고 초기 일주일 사이에 제가 세 번을 현장을 갔습니다. 그건 저의 오래된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에 복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시 갔었습니다. 겨울철 이어서 두텁게 방한복을 입고 목도리까지 하고 수첩이 손에 들려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재민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적었던 메모 그리고 이재민들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들 그런 것을 메모했던 수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메모 광인데요. 저런 메모 덕분에 이재민들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릴 수 있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추미애 후보 그때 그 시절 보시죠. 어느 사진입니까? 네, 이것은 2017년도에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그 당시에 제가 지대 개혁을 설파할 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창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땅 한 평을 가지지 못하면 은행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는 우리 사회의 이 지대 추구형, 불로소득 추구형 경제 시스템을 고치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우리 청년의 미래도 있을 수가 없고 또 중산층 복원도 불가능합니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대개혁을 말씀드렸을 때 당시 정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계셨는데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다가 이제 물러나서 대권 열차를 타면서 불로소득 환수해서
이 토지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 필요하다 이렇게 저 따라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 의미를 담았고 네. 이번에 이것으로 제가 국민과 함께 희망을 설계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김두관 후보 사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죠. 제가 2002년 남해 군수를 7년 마치고 경남도지사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경남을 방문하셔서 제 도지사 지원 유세를 해주시고 마산 의시장에서 어민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막걸리 한잔 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노무현 후보께서 부울경 단체장 중에 강력단체장 중에 한 명을 반드시 당선시키겠다고 강한 그 염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당선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8년 뒤 2010년에 제가 처음으로 민주진영을 경남도지사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지역주의가 다시 부활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 지역주의를 다시 핵파하는 데 앞장을 서려고 합니다. 네, 다음 이재명 후보 어떤 시절 사진입니까? 네, 뭐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2016년 10월 29일 이제 청계광장의 첫 촛불 집회에서 대통령이 하야를 요구하는 연설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17주가 지난 18회 다음해 3월 1일 광화문 광장의 촛불 집회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안 나오는데 그날 제 기억으로는 우리 추미애 후보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세계사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정말 무혈혁명의 그 장면이죠. 저는 촛불을 든 우리 국민들께 원하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적폐가 청산된 공정한 나라. 이 촛불혁명 과제를 완성할 사람은 저 이재명이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으로 촛불이 명하는 나라, 희망 넘치는 나라, 새로운 나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용진 후보 국회 본회의장 사진 같습니다. 네. 이 유치원 3법이 통과되던 날 2020년 1월 30일 날 본회의 장면입니다. 제가 1년 4개월 동안 국민의힘에서요. 그야말로 침대 축구하고 발목 잡아가지고 유치원 3법이 통과가 안 돼서 절망하고 힘들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힘 북돋아 주셔서 1년 4개월 잘 버티고 또 우리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저날 저걸 통과를 시켜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뭘 한다고 하면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고 법을 개정해내는 것이 박용진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 민주당의 힘입니다. 저 사진에 보시면 조승래 의원, 당시 여당 간사고요. 유은혜 장관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저 산을 넘었고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나서 선수들 시상식에서 셀카 세레모니 하듯이요. 네. 저렇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민주당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세균 후보 사진입니다. 역시 국회의장석인데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네, 설명해 주시죠. 역사의 현장입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이죠. 저기가 이제 국회의장석인데요. 제가 의장석에 앉아 있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간의 치열한 의장석 이 점거 작전이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추리닝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병석 그 당시 야당 의원이 저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김부겸 총리 또 임종석 실장 이강래 의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때 정말 참담한 상황이었죠. 수일간 박관영 의장의 사회를 저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기서 대기를 하고 대치를 했는데 뭐 그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정말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숫자에 밀려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말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그 순간 다 사진을 잘 보았습니다. 네, 내려주시고요.